무엇을 먹어야 할까? 그리고 어떤 게 우리 몸에 좋을까? 그러한 인식을 넘어서는 세상과 본인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거기에 따른 윤리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축산업에서 우리가 키우는 동물, 사람도 동물이죠. 그 동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가져야 하고요. 그러려면 불과 50년밖에 안 된 이 공장식 축산에서 벌어진 많은 일들, 그 업계 이익, 그리고 동물보호론자들의 주장, 그리고 채식하는 사람들의 뭐 건강에 관한 어떤 여러 가지 주장들, 이런 거를 넘어서서 우선 아주 시간적, 그리고 공간적, 그리고 다른 종의 동물에 대한 어떤 이해,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기회를 드리는 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된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30분인가요? 네. 자, 우선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람도 동물입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태산이 복순이가 제주 앞바다에 방류가 됐고, 그리고 어저께인가 이 녀석들이 자기의 원래 가족들하고 합류된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원래 복순이는 제돌이하고 청소년기 때 애인 관계였다고 해요. 그런데 역시 방사된 이후로 제돌이하고 기특하게도 합류가 돼서 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런 고래 같은 카리스마 종들 굉장히 멋지죠.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호를 하고 제돌이 방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이미지 상승이나 어떤 그 무형의 이익 창출된 게 100억 이상이라고 해요. 제돌이한테 7억 정도를 썼죠. 그런데 죄송합니다. 자, 이거는 지금 아까 전항의 발표에서 빠져있던 바로 동물입니다. 좀 어린 돼지들인데 포크레인으로 살아있는 채로 떠서 살처분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 자료에는 뭐 살처분과 관련된 그런 자극적인 내용, 그리고 아주 극악한 열악한 사육 방식에서 사육되는 동물들의 모습 다 뺐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서로에 대한 어떤 예의라고 생각해서 했고요. 가장 기본적인 얘기만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어쨌든 왜 이런 카리스마종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많이 얘기해주세요. 동물은 동물 어떻게 보호해야 되냐. 북극곰, 고래, 코끼리 이런 동물, 그런 동물에 대해서는 보호해야 된다는 많은 그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왜 농장동물들은 이렇게 철저히 외면되니까, 거기에 어떠한 정당성이나 근거가 있는가 보겠습니다. 우선 먼 시간 속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 우리 생명이 진행돼 온 지금 그림이에요. 여기에 보시면 맨 끝으로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한 2천만 년 전에 경골 어류가 나옵니다. 경골 어류가 나오고, 그걸 좀 확대했습니다. 저 밑에 빨갛게 보이시는 부분이 혹시 보이시나요? 제가 포인트로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현생 인류입니다. 이쪽이 지금 경골 어류고요. 이쪽에 지금 우리 그 친척들이라고 할 수 있는 고릴라, 보노보, 오랑우탕, 침팬지들이 모여있죠. 아주 우리는 이 생명의 역사에서 막내 중에서도 가장 막내, 아주 끄트머리를 잡고 살고 있어요. 그 시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이 생명의 역사에서 우리 사람이 나타난 것은 불과 10만 년에서 20만 년으로 보고 있어요. 길게 봤을 때 20만 년 보고 있으면 현생 인류. 그런데 아까 경골 어류 2천만 년이라고 했죠. 상어 3천만 년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 다른 생명과 같은 뿌리를 두고 있는 막내인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인간이 현생 인류가 이 지구상에 나타난 이 일에 굉장히 많이 지구 환경을 변화시켰죠. 다른 동물들은 지구 환경 내에서 적응하고 살았지만 인간은 지구 환경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인간 주변에 사는 동물들을 만들어냈어요. 그 동물들은 대표적인 예로 쥐, 바퀴벌레를 들 수 있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동물이었기 때문에 쥐나 바퀴벌레는 굉장히 사람이 번성하면서 살기 좋은
무엇도 했냐면 이 세상을 변경시키는 대상 중에 동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축화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축화를 이 사람이 이 동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옆에 두고 이제 뭐 최근 들어서는 뭐 개량도 하고 그랬지만 얘는 그냥 같이 살았죠. 옆에서. 그 가축화의 과정을 이제 좀 볼게요. 왜냐하면 우리 농장동물들은 이런 가축화 과정이 가장 큰 희생양입니다. 제일 처음 가축화가 된 동물은 잘 아시듯 개입니다. 증거가 지금 화석 증거로 밝혀진 바로는 12,000년에서 15,000년,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거의 사람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될 정도로 사람하고 공진하면서 많이 적응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염소나 양, 그리고 우리가 지금 농장동물로 많이 키우고 있는 소, 돼지, 닭은 훨씬 이후예요. 그래서 10,000년이 안 넘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축화의 과정은 맨 처음에는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고 도와주는 관계였어요. 예를 들어서 아주 최근이죠. 그 진화의 긴 역사에서 보면 돼지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 침입한 뱀을 잡아주었잖아요. 그리고 돼지는 굉장히 지방층이 두껍기 때문에 뱀에게 물려도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마운 동물이었죠. 그렇게 이제 같이 살게 된 게 돼지가 사람 곁에 머물게 된 어떤 하나의 그 중요한 그 조건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동물하고 살게 되는 게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이 동물을 이제 이용하고 인간이 지배하게 되다 보니까 자꾸 인간도 동물임에도 이 동물과의 어떤 연관성, 유사성을 그 부인하는 그런 것들이 생겨났죠. 그래서 사실 최근의 가축화의 역사는 인간과 동물, 물론 동물 중에 인간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강하게 부정하면서 동물에 대한 이용을 정당화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지금 아까 보여드린 사진은 그 소 매매하는 장터에서 소가 어미 떠나서 눈물을 흘리는 건데 우리 어린이가 엄마 찾는 거랑 전혀 다름없는 그런 감정의 표출이죠. 그리고 아주 최근 그러니까 불과 10,000년에서도 정말 지금 불과 얼마 됐나요? 한 뭐 중세니까 700~800년 전에 중세 암흑시대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동물에게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어요. 그냥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동물이고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도 인간의 감정을 사납게 만들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그 자체로 나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과 과학의 한계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옳아서 그런 것이 아니죠. 그리고 이 동물 보호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걸림돌 데카르트입니다. 데카르트는 철학자이며 수학자이죠. 이 시대에는 철저하게 이성 중심적으로 사고를 했어요. 인간이 자기의 이성에 기뻐하고 이성이 없다고 스스로 그 임의적으로 간주한 동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들의 가치를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개가 고통에 몸부림치는 모습도 시계의 추가 움직이거나 시계 톱니바퀴가 도는 것처럼 기계적인 그런 행동이다. 전혀 존중할 가치가 없다는 그런 말을 하죠. 철저한 이성 중심주의죠. 그때의 과학은 이런 게 잘못됐다고 말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계몽주의 시대가 되면서 과연 그러면 동물에게 우리가 그런 존중할 어떤 가치가 없는가 논의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성이라는 것이 과연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생명을 존중하고 존중하지 않아도 되는 잣대가 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가 일어났죠. 그래서 결국은 이성이 문제가 아니라 이 존재가 우리와 같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시작되었고 결국은 중요한 것은 그 사유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그들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맨 그 좌측 위에 있는 건 잘 아시는 동물해방이라고 우리나라의 김성환 교수님이 번역서가 나왔죠. 1970년도에 70년대 중반쯤에 그 책이 출간이 됐습니다. 동물해방, 피터 싱어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분은 톰 리건. 피터 싱어는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이 동물의 고통을 줄이는 그런 문제, 정당화되지 않은 동물의 고통에 대해서 부정하죠. 그 아래에 있는 분은 톰 리건입니다. 그 조금 후인데요. 이분은 인간의 동물에 대한 이용이 이것은 정당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좀 다른 입장이에요. 더 좀 과격하다고 말할 수 있죠. 중간에 있는 분은 옥스퍼드 생명윤리연구소에 있는 앤드류 린지 박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종교에서 거의 인간과 동물을 이분법적으로 해서 착취하고 학대하는 것을 동물이니까 그래도 되고 하나님이 주신 권리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동물복지론을 지금 주도적으로 진행해 주시고 계시는 교수님이시고요. 그 아래쪽에 강아지를 안고 계시는 분은 법 철학자세요. 프랑시온 박사인데 이분은 동물에 대해서 사람이 임의로 그들을 재산으로 간주해도 되는가 그걸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진행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지금 세상은 우리가 그동안 과학이나 철학 이런 쪽에서 인간이 임의로 동물을 이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고찰을 하는 이런 부분이 뚜렷하게 일어나고 있고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국회에서도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38분이나 되는 국회의원님들이 동물복지 포럼을 창설을 하셨어요. 예, 저희도 거기 갔다가 왔는데요. 이후로 동물복지와 관련된 그런 논의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문제다. 예,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일어나고 있죠. 동물보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과연 동물과 사람은 얼마나 다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최초의 비교행동학 연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람과 동물의 관계, 경계를 허물어버린 그런 결정적인 연구인데 찰스 다윈입니다. 다윈은 동물에게 있어서 사람과 같은 모든 감정이 있음을 과학적으로 관찰을 해서 책으로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도킨스인데요. 여러 가지 지금 그 법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동물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 전부 과학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많은 부분이 지금 도킨스나 아니면은 롤린 이런 분들의 어떤 아주 과학적인 그런 연구 논문, 조사 결과 그런 걸 기반으로 가고 있죠. 지금까지 동물에 대해서 사람이 아주 제한된 어떤 실험 방법 또는 인식 이런 걸 그래도 실험을 통해서든 아니면 관찰을 통해서든 입증된 내용들만 이곳에 지금 적은 겁니다. 동물의 능력으로 일단 열거해 보겠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 동물이 분명히 문제 해결 능력이 있죠. 바위 틈에 개미를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나뭇가지를 그 안에 넣어서 훑어 먹습니다. 사람이 도구를 쓰는 것과 다름이 없는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그리고 다른 동물의 생각이나 의도를 유추하는 능력 있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릴 겁니다. 복잡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능력, 코끼리가 무리지어서 사는 모습, 자기 아기가 아프면 그거를 이모 코끼리, 할머니 코끼리랑 같이 보살피는 모습. 돼지도 사회생활을 하죠. 분명히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이거는 상호 간에 그 사람의 그 동물의 어떤 처지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이러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사회생활이거든요. 복잡한 사회생활 영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물을 분류하고 의사소통 수단으로 상징을 이용합니다. 새들은 색깔의 카테고리를 구분합니다. 새들이 저희하고 다르게 굉장히 많은 빛의 오원색을 보고 굉장히 다양하게 세상을 보고 있는 건 아시죠? 심지어 색을 카테고리별로 분류해서 보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아를 인식하는 능력. 어떤 동물이 자아를 인식하는 능력을 갖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발견해낸 동물들만 해도 많이 있죠? 까마귀류의 새도 자아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최근의 연구가 있고요. 코끼리, 돌고래 다 자아를 가지고 있는 동물이죠. 그러면 더 이들 이상 자아를 가지고 있는 동물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밝혀낸 것만 그렇습니다. 자아를 가지고 모든 동물이 자아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많은 능력을 동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샬롯의 거미줄에서 거미가 살고 싶은 돼지를 위해서 거미줄을 짜죠. 그러면은 그 거미줄이 나타내는 단어의 모습을 이제 돼지가 춤을 추면서 보여주고 아마 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치킨런이라는 이거는 애니메이션인데 여기서는
그 닭들이 자기들이 도살되는 걸 알고 조직적으로 도망을 치죠. 그리고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거는 영화 아기 돼지 베이브의 한 장면이에요. 보더콜리가 개 중에서도 가장 영리하죠. 사람하고 어떤 의사소통이 굉장히 잘 되는 동물인데, 그럼 돼지는 그게 불가능한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돼지도 가능하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돼지는 우리가 미련하다고 얘기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돼지는 3살 정도, 최소 파악했을 때 그 과학적으로 실험으로 입증된 것만 3살 이상의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컴퓨터 게임 가능하고요. 그리고 거울을 이용해서 먹이를 찾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실험을 통과한 동물이 그리 많지 않아요. 더 많은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그 방법이나 그런 걸 몰라서 입증하지 못하는 게 많이 있겠죠. 그러면 동물의 능력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드렸어요. 이제 밝혀진 부분들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동물은 과연 감각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우리와 얼마나 다른가? 동물이 고통을 못 느낀다고 생각하시는 분 여기에 한 분도 안 계시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그래도 어떻게 하면 동물을 느낀다는 걸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많은 실험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40일 정도 키워서 잡아먹는 육개, 걔네들 뼈가 약해서 다리가 부부가 되는 경우 많이 있죠. 아마 농장에서 그걸 보실 거예요. 걔네들한테 2가지 먹이를 줍니다. 한 먹이는 진통제가 들어있고 한 먹이는 진통제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다리가 아픕니다. 그러면 진통제 있는 먹이를 찾아서 먹습니다. 한 번 먹어보니까 덜 아프거든요. 그건 고통을 느낀다는 반증입니다. 이렇게 입증이 되어 있고요. 두려움과 불안, 당연히 느끼죠. 동물이 주인이 나가면 개들이 막 불안해하고 분리불안 장애를 일으키잖아요. 사람 어린이가 엄마 떨어졌을 때 보이는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아기 돼지를 엄마 돼지에게서 먼저 분리하면 엄마 돼지가 있는 우리로 가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그거 분리불안이고 그거 불안과 근심, 두려움에서 오는 겁니다. 좌절. 엄마 돼지를 임신틀에 놔뒀는데 아기 돼지가 바깥으로 나갔어요. 아기 돼지 데리고 오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그게 안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펠로우에 있는 철망 그거라도 막 물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면 좌절감이고요. 그럼 우리가 눈으로 보는데 못 믿겠어요. 그래서 이걸 또 실험을 했어요. 그런 행동을 보이는 어미 돼지의 혈액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다량으로 올라가는 게 검출이 돼서 복고가 되어 있습니다.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사회적인 동물은 이게 없으면 사회적인 동물로 진화가 되지 못했겠죠. 전부 가능한 것들입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르지 않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되게 재밌는 방송이죠. 매주 재밌게 보는데 무한도전이에요. 무한도전 방콕 특집입니다. 여기서 뭘 했냐면은 방콕 데려간다고 그러고 그 옥상으로 이 사람들 데리고 가서 잔역질 시켜서 이 해산물 물어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분들이 같이 재미있게 물어내고 있는 동물이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네, 문어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옛날에는 왜 몰랐죠? 왜 문어는 글자 그대로 그럴 문자거든요. 옛날 분들이 굉장히 현명하셨어요. 문어는요, 거의 척추동물에 준하는 신경체계와 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웃을 수 있습니다. 그 문어가 척추동물에 준하는 아주 고도의 지능을 갖고 있고 통각을 갖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이런 걸 보면 굉장히 괴롭죠. 잘못된 거죠. 이건 무지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영국 같은 데서는 만약에 이 2종류, 문어죠. 이런 동물을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될 경우에도 척추동물에 준하는 마취가 없으면 통증을 완화시키는 장치가 없으면 실험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지에서 이런 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동물에게 하는 그런 어떤 처우 중에는 무지 해석이 있는 것이 굉장히 많죠. 자, 얘네들은 지금 까마귀예요. 한라산 그 정상에 가면 까마귀들이 있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한라산 정상에 올라오면 까마귀들이 딱 모입니다. 제가 얘네들하고 야바이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먹을 걸 놔두고 컵으로 덮은 다음에 찾는데 백발백중 찾습니다. 굉장히 영리하죠? 그리고 깊은 컵에 물이 들어있는데 주둥이가 안 닿는다. 그럼 까마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까마귀는 사람처럼 사유하는 동물입니다. 최근에 논문으로도
많이 나왔습니다. 얘네들은 조약돌을 물어서 그 깊은 컵에다 떨어뜨려서 그 물이 표면이 올라오도록 해서 물을 먹습니다. 그 정도의 지능이 되는 동물이 새가 그렇게 지능이 있다는 거 최근에 밝혀진 사실들이죠. 세대가리라는 말은 잘못된 거죠. 절대 세대가리가 아니죠. 자, 이렇게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가 몰랐던 어떤 부분, 그러나 지금은 아는 것,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어떤 윤리, 그러나 지금은 알게 된 어떤 그 철학이나 윤리, 그런 것들이 복합이 되면서 최근에 동물복지의 개념들이 생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최근의 일이죠. 이런 그 동물복지의 개념을 듣고 1957년도만 해도 지금 그 동물들, 이건 농장동물들을 말하는 건데 얘네들은 그냥 농경의 재화로 봤어요. 국제기구에서조차. 지금 그거 얼마 안 됐죠. 그랬다가 한 10년 정도 지나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 동물복지에 대해서 과학적인 정의를 시도해요. 이게 이어지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사실은 포괄적으로 동물복지를 위한 모든 개념을 아주 명확하게 담고 있는데 동물의 5대 자유의 근간이 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을 내놓고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동물의 5대 자유 읽지는 않겠습니다. 보세요.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두려움과 괴로움으로부터의 자유, 동물의 감정적 그런 어떤 그 기반, 그런 거, 아까 말씀드린 도킨스가 말한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런 어떤 그 과학과 철학의 변화를 받아서 1957년도만 해도 그냥 재화라고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던 국제기구에서도 이 농장동물의 5대의 자유를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용을 하게 되고 1997년 드디어 암스테르담 조약에서 이 동물이 기계가 아니고 물건이 아니고 사람처럼 지각력이 있는 존재다라는 그런 것을 수용을 하게 됩니다. 프로토콜로 채택이 되죠. 정식 조약으로는 아니고요. 그렇게 가능하게 된 이유는 1980년대 중반으로 동물행동학이 발전하면서 동물에 대해서 많은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동물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연스레 학대나 이런 거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100만인들이 서명을 했어요. 그 동물들은 지각력 있는 존재로 우리와 같은 이 지구상의 창조물로 존중받아 마땅하다. 그래서 그 100만인의 서명이 1991년 유럽의회 제출이죠. 97년도에 이제 프로토콜로 채택이 되게 된 거죠. 이런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리스본 조약에서 동물은 지각력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의 복지 향상을 위한 모든 고려를 하라. 이게 유럽연합에서 합의를 하게 됩니다. 2009년입니다. 이런 합의와 약속을 듣고 유럽연합 쪽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2007년도 송아지 감금상자 금지했습니다. 송아지 감금상자 굉장히 비참하죠? 2012년에 산란당용 배터리 케이지 금지됐습니다. 2013년에 암퇴지 감금상자, 이거는 그 스토리라 그러죠. 그 스토리라는 말이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감금상자라고 이제 저는 표현을 해봤고요. 2018년부터는 아기 돼지 거세 자체가 전면 금지됩니다. 과학과 윤리의 발전을 듣고 국제기구에서 받아들이고 이것을 실천하고 있는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의 이제 농장에서 돼지들이 키워지는 모습인데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죠. 아직도 지금 유럽연합에서도 이런 스토리 사육이나 배터리 케이지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하고 권고도 해서 없애라고도 하고 서로 노력을 하고 있죠. 다만 이런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동안에 했던 일에 대해서 평가하고 위에 있는 내용들은 뭐 그렇고 맨 아래 보면은 양식 어류에 대해서 이제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식 어류의 환경 위해와 동물 복지 훼손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죠.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그
대표적으로 공장식 축산에 희생이 되고 있는 동물들이에요. 한번 볼게요. 가축화된 지가 만 년도 안 돼요. 그리고 관련된, 그러니까 엄마나 아니면은 먼저 낳은 딸, 아니면 이모 이런 애들이 새끼들을 같이 키우죠. 수명은 뭐 최대 25년까지 가냐, 15년 산다고 하죠. 땀을 흘리지 않고 냄새로 위험 신호를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대충 누군지 아시겠죠? 근데 맨 마지막에 좀 걸리네요. 동료의 행동을 관찰해서 정보를 연역한대요. 생각하신 그 동물이 맞을까요? 돼지 맞습니다. 얘네들이 정보 연역하는 거 지금 자료를 보여드릴 거고요. 어떻게 정보를 연역하냐면 돼지 2마리를 지금 실험을 한 거예요. 이게 2002년도에 이루어진 실험인데 큰 실험장에다가 구획을 해놓고 거기에다가 돼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바켓에 담아서 넣어놨어요. 먼저 한 돼지를 들여보내서 어디에 맛있는 음식이 있는지 학습하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보다 좀 더 힘센 다른 돼지를 딸려서 들여보냈어요. 이랬을 때 두 돼지가 보이는 행동을 볼 때 먼저 어디에 먹이가 있는지 인지한 돼지는 그곳으로 따라 들어온 돼지가 와서 먹이를 탈취할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쪽으로 먹이가 있는 곳을 곧장 가지 않습니다. 혼자 들어갔을 때하고는 다르게. 그죠? 이제 그런 어떤 내가 저 입장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걸 고도로 연역해서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이렇게 증명이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돼지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5천여 개 그 가구에서 지금 1,000만 마리를 키우고 있죠. 그리고 70년도에 비해서 돼지 사육 두수가 굉장히 대폭 늘어서 소비량이 8배 늘었는데 농가 수는 급격하게 줄었어요. 집약, 자본 집약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업용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는 결국은 공장식 축산을 추구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중에서 돼지의 본능은 얼마나 충족되고 있을까? 불행히도 돼지는요 가축화 과정에서 야생에서의 행동 패턴 중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돼지는 우리가 크레이트에서 사육을 하죠. 분만할 때 둥지 만들려고 간절하게 원해요. 그 하나도 제공 안 되고 있죠. 자 이제 보여드릴게요. 게다가 그러면은 적응을 할 것이 아니냐, 이런 환경에서 좀 오래 살았으니까 몇십 년 살았으니까 적응을 할 것이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자연적인 행동 욕구가 억제되었을 때 그들의 자연 행동 행동 발현 욕구는 더욱더 강해집니다. 자, 이 그래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보면 맨 위가 이제 보통 돼지들이 크고 있는 그 슬래트 바닥이고요. 그 다음에 이 집단으로 베딩을 넣어준 것, 그 다음에는 좀 뭐라 그러지? 약간 행동 풍부화가 된 그런 돼지 농장. 이거는 자연공원의 돼지들입니다. 그랬을 때 이 측에 지금 이건 뭐냐면은 그냥 타이어 하나 넣어준 거예요. 자동차 타이어입니다. 타이어 넣어줬을 때 애들이 얼마나 시간 동안 관심을 보이냐. 보시다시피 슬래트 바닥에 있던 애들은 그마저도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재밌어서 아주 거기서 떠나지 못하고 노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공원에 있는 돼지들은 어떻게 하죠? 뭐 이까짓 거 맨날 보는 건데 얼마나 많이 욕구가 억제되고 있었으면 이렇게 발현이 될까요? 이렇게 풀도 갖다가 먹기도 하고 놀이도 하고 둥지를 지금 짓고 아기를 낳습니다. 사람이 아기 낳는 것처럼 똑같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죠. 엄마가 된다는 것은 돼지에게나 사람에게나 굉장히 힘듭니다. 어떤 돼지들은 집단으로 완전히 자기 몸을 가리기도 해요. 얘는 반만 가렸네요. 자, 야생 돼지고 지금 돼지 키우고 있는 모습이죠. 돼지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슬레이트 바닥을 제일 싫어해요. 흙바닥을 제일 좋아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슬레이트 바닥에서 키우고 있죠. 일단 매일 사는 곳 자체가 그 돼지한테 안 맞는 곳이에요. 다리병 걸리고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행동욕구 아무것도 충족 못해요. 땅을 팔 수가 있나, 배변을 다른 곳에 할 수가 있나, 아무것도 못하죠. 그런데 이것도 부족하대요. 이것도 부족해서 계속해서 축산기술연구소 같은 데서 연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지를 더 기계화해서 많은 그 산출을 얻을 수 있는가 연구하죠. 그래서 발정이 보통 이후하면은 4에서 7일경에 오는데 12시간 내에 그 주사를 해서 산자수를 늘리는 연구를 합니다.
자, 이거는 그 제가 뭐 과학적인 논문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여드리진 않아서 그걸 다 연구할 수는 없죠. 짧은 시간 내에. 보면 이 돼지의 둥지를 짓고자 하는 욕구가 충족이 안 됐을 때 그것이 그 우리를 물어뜯는 정형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내용의 논문입니다. 자, 어미돼지의 행동 반경하고 어미로부터의 독립. 이거는 이제 여러 자료를 보고 종합을 한 건데요. 우선 돼지는 새끼를 임신을 하면은 나올 때가 되면 한 1km 정도 주변을 돌면서 가장 적합한 장소를 찾아요. 그리고 평소의 행동 반경은 1에서 5km 사방, 그 정도 상당히 넓은 반경에서 살죠. 그리고 생후 17주가 됐을 때 자연 상태입니다. 17주가 되어야 애기 떼어놓습니다. 그리고 다음 임신을 준비해요. 그런데 유럽연합조차도 3, 4주, 미국에서는 2주면은 아기를 떼어냅니다. 우리나라는 얼마 있다 떼어내나요? 자, 그 다음에 닭 가보겠습니다. 닭. 닭이 뭐 서열 관계가 있고 고도로 사회적인 거 다 알고 계시죠? 닭은 정말 어마어마한 수가 키워지고 있어요. 근데 참 희한하네요.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있대요. 그럴까요? 닭은요,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공감의 능력도 있습니다. 닭대가리가 아닙니다. 이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의 전문이라고 여겼었거든요. 이것도 논문으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은 그 어미닭한테 강풍을 쐬어줬어요. 선풍기 이용해서. 그런 다음에 그 선풍기가 무섭다는 거가 학습이 된 어미닭에게 병아리들을 격리해 놓고 투명창을 통해서 그 병아리들에게 선풍기가 쐬어져서 그 병아리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여주게 하고 닭의 심박수 측정을 했습니다. 콜티솔 그 호르몬 상승도를 측정했을 때 콜티솔 호르몬 상승하고 심박수 상승했습니다. 내가 겪었던 고통을 병아리들이 겪고 있구나, 가슴 아프다 이거죠. 게다가 닭이 미래를 예측해요. 맛있는 먹이를 조금 기다리면 주는 그런 훈련을 했을 때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사료를 줬다가 조금 긴 시간 동안 참으면 맛있는 미루엄을 줬을 때 기다렸다 미루엄을 먹습니다. 이게 미래 예측 능력이거든요. 어미닭은 또 애기닭들이 나쁜 먹이를 먹지 않도록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도 시켜요. 이런 내용들 전부 논문으로 증명되어 있고요. 닭은 탁 트인 넓은 곳하고 또 아늑한 곳이 있어서 어디로 갈까요? 탁 트인 넓은 곳으로 갑니다. 닭은 조류라서 보통 우리 6개 35일에서 42일 키우죠? 생후 6주면 성체가 되니까 잡아먹을까요? 아닙니다. 성체까지 어림도 없습니다. 6주에. 억지로 닭가슴살이 커지게, 덩치가 커지게 자꾸 육종하고, 그래서 걔네들 다리 부러지고 다 그러잖아요. 그럼 닭은 왜 그 부리가 잘릴까요? 얘네들이 말씀드렸듯이 아주 넓은 공간에 나가서 자기가 먹이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루에 15,000번 땅을 파면서 먹이를 쪼아서 먹습니다. 그 욕구가 충족 안 되니까 동료를 짜서 카니발리즘에 이르죠. 그런데 장소를 넓혀주고 행동 욕구를 충족시키는 대신 부리를 자릅니다. 그런데 닭의 부리는 굉장히 예민한 곳이에요. 신경총이 분포돼 있어서 이 닭의 부리를 일단 자르잖아요. 그럼 이 닭은 먹이를 먹을 때 이외에는 부리를 안 씁니다. 많은 통증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죠. 참 이제 암울한 것은 그 닭고기가 소고기나 돼지고기의 소비량이 정체되고 있는 것하고 대비해서 소비량이 굉장히 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뭐 1인 1닭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 거 얘기 들으면 참 저희들은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융단처럼 펼쳐있는 거는 이제 육개입니다. 익숙하신 모습이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은 그 암탉의 행동 반경하고 어미로부터의 독립은 언제 이루어지나 한번 보겠습니다. 암탉도 사방 250m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고요. 횃대에 올라가는 그런 약간 그 청소년 닭, 어미닭이 되기 위한 준비 이루어지는 게 거의 6주나 있어야 돼요. 어미로부터 배워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생후 12주가 돼야나 독립이 되는 애를 5, 6주령에 도산을 하니까 안 된 얘기지만 사람으로 치면 아주 어린 유아죠. 유아를 겨우 벗어난 애들을 조사를 해서 저희가 먹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제 공장식 출산입니다. 이게 역사가 50년밖에 안 되는데 모든 걸 망쳤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수직계열화나 뭐 가축분열, 온실가스 너무 할 말이 많지만 제가 얘기해야 될 건 동물과 생명이니까 그 부분만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우선 동물에 대해서는 그 전항에 말씀드린 이런 어떤 총체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게 공장식 축산이라는 점. 근데 이제 여기 많은 그 기업에서도 오시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동물이 전 발표해 주신 선생님께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이 어떻게 축산 정책에서 동물이 승부욕에 빠져 있나. 계속 축산 분뇨 얘기 이런 거는 말씀을 하시는데 동물 복지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에 개인적인 소견으로 잠깐 들려주신 것 이외에 정책적으로 검토되는 게 없다.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걱정스러운데 사실 공장식 축산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그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동물의 어떤 행동을 철저히 억압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과연 이게 정당하냐, 이게 올바른 방법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고민이 없는 거예요. 지금조차도.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이익하고 그다음에 작업자가 그냥 편하기 위한 동물은 고통스러워도 작업자가 편해야 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거에 변화가 반드시 와야 된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뭐 가장 뭐 비참한 뭐 털이 다 빠져 있고 막 뭐 죽어 있고 이런 건 저희가 안 가져왔습니다. 아주 일반적인 이 배터리 케이지의 사육 방식이에요. 그리고 돼지 스토어에 있는 돼지들의 모습이죠. 돼지들의 인지 능력이나 그런 어떤 그 기본적인 행동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어떤 사육 넓이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네, 굉장히 보기가 안 좋은 그런 거죠. 최근에 그런 유럽 연합뿐만 아니라 이 법으로도 이제 이런 농장동물이나 동물의 보호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부족하지만 심지어는 독일이나 스위스 같은 데는 헌법에 동물의 권리가 명시돼 있죠. 내재적 권리로. 우리나라 법조차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빨리 하라 그래서 빨리 하겠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하라는 거를 국민에게 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농장동물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끝내라 그러셔서 마지막 제가 오늘 들어가실 때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을요, 그들의 본연의 가치대로 존중하는 것은요, 그 동물에게 우리의 이익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왜곡된 사고와 인식으로부터 인간이 해방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랬던 거 되돌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도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서 생명 중심주의로 가는데 왜냐하면 인간도 부분이고 생명이고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